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때로는 거대한 물줄기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어쩌면 훗날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기록할 한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세계의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판매하는 석유 대금을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받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1974년 확립된 이후 거의 5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페트로달러 체제의 독점에 균열이 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500년간 세계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렸던 8단계 붕괴 패턴의 6번째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그리며 반복됩니다. 1600년대 포르투갈의 헤알, 1700년대 네덜란드의 길더, 그리고 1900년대 영국의 파운드화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기축통화는 예외 없이 이 8단계 패턴을 따라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달러는 정확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 세력이 임계점을 넘어 영향력을 키우고 붕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장 위험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축통화의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약 80년에서 110년 주기의 사이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통화가 떠오르고 세계를 지배하며 과도하게 팽창하다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 대한통화의 사용이 늘고 위기가 닥치면 결국 새로운 통화로 대체됩니다. 이 패턴은 지난 500년간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국가는 자신의 통화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은 특별하며 자신들의 시스템은 너무나 거대해서 실패할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현재 달러는 8단계 중 6단계에 와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는 흔들리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우회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안에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달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미국이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하던 과도한 특권은 끝이 납니다. 36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금리는 폭등하며 미국의 생활 수준은 30%에서 40%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지만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세계의 기축통화를 무너뜨렸던 정확한 8단계 패턴을 살펴보고 현재 달러가 그 패턴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페트로달러의 종말이 과거의 전환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다르게 진행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의 패턴을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기축통화가 무엇이며
왜 그토록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축통화란 세계 각국이 국제무역, 부채 상환, 자국 통화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고의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어떤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그 발행국은 막대한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구조적인 수요가 창출됩니다. 모든 나라가 국제 거래를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니 자국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둘째, 신요리지 효과입니다. 종이를 찍어 다른 나라로부터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와 같은 실물 자산을 사올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특권입니다. 셋째, 저렴한 차입 비용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원하기에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덕분에 미국은 경제 기초 체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인플레이션 수출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도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가 함께 나누어 짊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문제가 곧 세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권 때문에 기축통화 지위는 궁극의 경제무기라 불립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그 지위를 잃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통화가 무역에 필요 없어지면 수요는 붕괴하고 정부는 더 이상 값싸게 빚을 낼 수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족족 자국 내에서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죠. 수십 년간 누려온 특권으로 부풀려졌던 생활 수준은 자국의 실제 경제력이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추락합니다. 특히 저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달러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국가의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기축통화의 힘과 그것이 흔들릴 때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겪었던 일이 이제 미국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를 반복시킨 8단계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통한 지배력 확립. 모든 기축통화는 발행국이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으며 시작됩니다. 1500년대 포르투갈은 막강한 해군력으로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에 이르는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당시 후추, 계피 같은 향신료는 무게당 금보다 비쌌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향신료를 사기 위해 포르투갈의 헤아라를 구해야 했고 헤아라는 자연스레 인도양 무역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와 가장 신뢰받는 은행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길더와는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통화로 인정받았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을 꺾은 영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7대양을 지배했고 대영 제국은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확립한 근본이제는 파운드화를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고 1900년경 세계 무역의 60%가 파운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된 미국이 등장합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었고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습니다. 달러가 곧 금이었던 시대였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페트로달러 협정을 통해 달러의 지배력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2단계, 힘의 정점과 과도한 팽창.
힘의 정점에 오른 지배국은 예외 없이 무리한 확장을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과도한 빚을 내며 제국의 야망을 위해 돈을 찍어냅니다. 기존의 관성 덕분에 통화 가치는 유지되지만 내부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은 인구 100만 명의 작은 나라로 모잠비크에서 마카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해상 제국을 유지하려다 재정이 고갈되었습니다. 1560년에는 국가 수입의 60%를 빚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 프랑스와의 잦은 전쟁으로 군사비가 급증했고 1700년경에는 무역으로 버는 돈보다 국방비로 쓰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영국 또한 거대한 제국과 해군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썼고 1914년에는 이미 미국의 빚을 진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닉슨의 근본이제 포기를 초래했고 냉전과 중동에서의 수많은 전쟁으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08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10조 달러에 달했지만 페트로달러 시스템 덕분에 달러의 지위는 굳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3단계, 경쟁자의 등장과 대안 시스템 구축. 지배국의 과도한 팽창과 특권 남용을 지켜보던 다른 국가들은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의 독점에 맞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각자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더 효율적인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금융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영국은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고 런던 금융시장을 키웠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에 대항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하고 뉴욕을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달러 시스템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 등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에 대항하기 위해 2015년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러시아 역시 독자적인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공동통화 창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당장 달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4단계, 통화의 무기화와 대안 채택의 가속화. 도전에 직면한 지배국은 자신의 통화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제재, 자산 동결, 결제 시스템에서의 퇴출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낳습니다. 제재 대상국들은 대안 시스템 개발을 더욱 서두르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중립국들 역시 자신들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지배국의 통화에서 벗어나 자산을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이 경쟁국 상선을 납포하자 경쟁국들은 자신들만의 항구 네트워크를 건설했습니다. 영국이 해상봉쇄로 네덜란드 무역을 붕괴시키자 네덜란드 상인들은 암스테르담 대신 런던 은행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런던에 있던 독일 자산을 동결하자 전후 중립국들은 파운드화 보유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실수를 극적으로 반복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고 러시아는 이에 맞서 달러 보유고를 거의 제로로 줄이고 금 보유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결정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하고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금융 핵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달러 보유고는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대적인 탈달러화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급격히 줄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 비중을 낮췄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97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를 벌주기 위한 무기화가 오히려 전 세계가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등을 떠민 셈입니다. 5단계, 신뢰의 균열과 외환보유고 비중 하락, 통화 무기화로 취약성이 드러나면 각국은 적극적으로 해당 통화 보유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축통화의 외환보유고 점유율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10년에서 30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르투갈 헤알화의 비중은 60%에서 20%로 떨어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네덜란드 길더화는 40%에서 10% 미만으로 추락하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1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만에 60%에서 30%로 반토막났고 결국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달러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달러의 외환보유고 비중은 1999년 71%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현재 58%까지 하락했습니다. 25년간 13%포인트 하락한 셈인데 특히 최근 2년간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50% 아래로, 2035년에는 4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단계, 즉 하락이 눈에 보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가속화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6단계, 대안 세력의 임계점 도달과 네트워크 효과의 역전.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대안 시스템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기존의 지배적 통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대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지배적 통화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네트워크 효과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대안을 원하기 때문에 상인들도 대안을 선호하게 되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640년경 네덜란드와 영국의 무역망은 포르투갈보다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많은 항구에서 거래할 수 있고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더화를 선호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런던의 금융시장이 암스테르담을 압도하며 파운드화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56년 수에즈 위기에서 미국이 파운드화를 붕괴시키겠다고 위협하자 영국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파운드화가 달러에 종속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가 역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우디가 석유 대금으로 이안화를 받은 것은 페트로달러 독점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중국의 CIPS 결제 시스템 처리액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브릭스는 금과 원자재에 기반한 공동통화를 계획하고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러시아 등은 달러를 건너뛰고 자국 통화로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제 무역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2년 73%였던 이 수치는 불과 2년 만인 2024년 58%로 15%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가 뒤집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7단계, 위기의 가속화와 공황적 자산 다변화. 네트워크 효과가 역전된 후에는 특정 위기가 붕괴를 가속화시킵니다. 전쟁, 금융위기, 혹은 정책 실수가 공황을 촉발하고 각국은 걷잡을 수 없이 해당 통화 자산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지배국은 이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포르투갈 무역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네덜란드 길더와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영국 파운드와의 숨통을 끄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파산한 영국은 제국을 해체해야 했고 수에즈 위기는 그 관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달러를 위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러 도화선이 존재합니다. 첫째, 브릭스의 금 기반 공동통화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경우. 둘째,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 채권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경우. 셋째, 대만, 우크라이나, 중동 등 여러 전선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과부하에 걸리는 경우. 넷째,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한 미국 내 은행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터지면 각국은 공황 상태에 빠져 미 국채를 투매할 것이고 달러 가치는 수개월 만에 30에서 50% 폭락할 수 있습니다. 8단계, 대체와 새로운 지배 통화의 등장. 위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기축 통화가 서서히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과거의 통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지배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길더가 헤아를, 파운드가 길더를, 달러가 파운드를 대체하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의 전환 기간이 걸렸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될 수도 있고 유로 위안 달러가 공존하는 다극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브릭스가 추진하는 금 기반의 새로운 통화가 중립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스템이 가장 큰 안정성, 유동성, 그리고 신뢰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달러의 전환은 과거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걸까요? 첫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금을 옮기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지금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옮기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탈달러화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대안이 존재합니다. 과거 파운드화가 무너질 때 대안은 달러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위안화, 유로, 금,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다양한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인위성입니다. 과거 통화들은 실물 경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했지만 1974년 이후의 달러는 사우디와의 정치적 합의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 정치적 관계가 약해지자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과거 제국들의 부채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순간 미국은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급격한 추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세계화로 인한 빠른 전염 속도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통화 위기가 발생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 경제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에 기반한 타임라인을 예측해보면 우리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의 6단계, 즉 대안 세력의 임계점 도달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특정 위기가 7단계인 공황적 붕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에는 8단계인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승자와 패자는 명확하게 갈릴 것입니다. 금 보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기축통화가 붕괴할 때마다 금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과 원자재 수출국들은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울 것입니다. 반면 가장 큰 패자는 미국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누려온 공짜 점심이 끝나고 생활 수준은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달러 예금과 미국 국채 보유자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 자산가로부터 빗달러 자산가에게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500년간 세계의 제국을 무너뜨렸던 8단계 기축통화 붕괴 패턴은 지금 미국 달러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배국은 자신만은 외유일 것이라 믿었지만 역사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현재 6단계에 있으며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위안화로 팔기 시작한 것은 그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향해 더 이상 달러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외친 확성기와 같았습니다. 역사적 패턴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달러는 지배적 지위를 잃고 세계는 여러 통화가 공존하는 다극체제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50년짜리 공짜 점심이 끝나는 순간이며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생활 수준의 하락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역사는 1640년의 포르투갈, 1800년의 네덜란드, 그리고 1945년의 영국과 똑같은 운율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 역사의 흐름을 꾸준히 추적하며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